옛날 커뮤니티 글하고 이제 블로그 글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반대 그거를 조금 정리드리고 최근에 하락의 이유 글쎄요. 또 뭐 전쟁이니 뭐 다 이유는 갖다 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이 난다고 해서 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보다 더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만 저희가 대처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번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1번입니다. 차트 신호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죠? 신호상 하향 신호가 코스닥도 예전에 나왔었고 나스닥도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로스톡스가 몇 주 전부터 아주 큰 하향 신호가 났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향 신호였다. 그죠? 이건 최근 영상으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외국인의 선물 매도. 지금도 얼마냐? 이것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도 한 3조, 한 2천억 정도. 근데 요번에 제가 찐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월가가 아닌 외국인이거나 아니면은 이번 선물 토토, 요번 선물 토토 회차를 먹으려고 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게 먹으려고 안 들고 약간 하다가 간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는 권유를 2번 거치면서 그 적중도가 그러니까 추천 연휴가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얘네대로 됐어요. 얘네의 포지션대로 흘러갔다고요. 심지어 하루 정도는 우리 증시만 지금 다시 3조 원이 다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끝나고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외국인 선물과 게다가 외국인 주식도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매도가 좀 시작됐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연초부터 매수한 그 양보다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좀 매수가 연초부터 이어지던 매수가 중지되고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를 미친 듯이 망할 듯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심지어 한 3개월은 개인들의 방향과 반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연초부터 보시면 알지만은 연초에는 뭐예요? 곧버스와 인버스를 폭주하다가 지금 상승을 당해서 큰 손실을 입어봤는데 최근에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부터는 이거를 곧버스와 인버스 매도하고 레버리지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개인들의 반대로 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스닥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신용의 증가, 양극재에 집중돼 있다. 있잖아요. 배터리 RC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포스코퓨처엠 이런 애들의 신용 레버리지, 증권사에서 돈을 꿔서 하는 게 증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뭐예요? 반대 매매를 당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갈까요? 금융투자협회에 보시면은 위탁 매매 미수금 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매매 비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지금 최근에 며칠 급락하면서 이렇게 반대 매매가 급증한 걸 알 수 있죠. 보통은 이제 10% 내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반대 매매가 신용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거의 지금 17년 만에 최대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 신용 잔고의 증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그걸 한번 죽이고 반등하더라도 죽이고 반등한다. 그면에 있어서 이게 다 죽고 반대 매매가 되면은 본격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면서 가시는데. 근데 또 뭐예요? 5일선이 생명선입니다. 이게 급락할 때는 5일선이 회복되기 전에 섣불리 질렀다가는 반등이 와요. 반등이 오는데 5일선까지 왔다가 5일선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5일선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고, 예를 들어 내가 더 들어갈 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5일선이 회복이 안 됐는데 1,000만 원을 한 번에 어느 시점에 다 넣어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격언이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지 마라. 왜냐하면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했는데 지금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면 에코프로던 아니면 코스닥이던 간에 모두가 다 5일선 회복을 아주 신경 써야 되고, 5일선 회복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깨면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지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쯤 되면 많이 떨어졌다. 300만 원. 예를 들어 200만 원 지르고 200만 원 지르고 한 100만 원 지르고, 아무리 많이 지르더라도 5일선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500만 원에서 50% 이상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정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본격 반등이, 요거는 좀 그림으로 설명드려야겠네요. 최근에 떨어진 코스닥을 보게 되면 요 빨간 선이 지금, 요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최근에는 5일선 여기서 회복했어요. 다시 깼죠. 또 조심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5일선 깨고 나서 다시요. 5일선 이겁니다. 5일선이 지금 요거 이렇게 5일선이 가장 가까운 선입니다. 주가 요거 아래일 때는 무조건 조심하라고요.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돈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분할 매수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5일선이 회복했을 때
그때 매수할 양을 남기고 분할로 매수하지 않으면은 이거 당하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데 지금 여러분 죽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가 코스닥. 물론 그런 게 역사적이긴 하지만 5년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겠죠. 개인이 근데 계속 신용으로 더 달려든다 하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얘네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려야 무조건 이득이니까 기관이 여러분 매의 눈으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폭주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에 폭주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신용이 얼마인지 대차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공매도를 얼마를 치고 있는지 다 보면서 개미들 죽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반등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쳤을 때 여기서 5일선을 점점 급락해서 5일선이 좀 많이 떨어지면 5일선까지 붙는 이런 반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요, 요런 반등, 그 다음날 올랐는데 5일선을 못 넘는 이런 반등은 의미 없고 5일선 맞고 또 떨어진다는 거죠. 5일선 아래에서는 요거 정도 먹는 장중의 단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장중 단타는 너무 승률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언젠가 떨어지다가 5일선을 넘었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어디까지 반등이 오느냐? 여기가 21선이죠. 21선까지 반등이 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 반등도 좀 못 미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21선 좀 가깝게까지 갔어요. 나중에 아래에서는 더 많이 붙게 되는데 21선까지 붙은 다음에 21선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가면서 옆으로 끌면서 21선이 내려오죠. 여기서 21선을 같이 뚫으면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시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21선까지 5일선이 횡보하다가 같이 뚫는 경우. 하지만은 여기서 V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21선 이게 V자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셔야 돼요. 21선 맞고 떨어질지 이후에 반등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봐도 코스닥만으로 보면은 700대 750 아래, 700에서 750 아래에서 이제 저점이 잡히고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장기 차트로 봐서.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수가 없으면 나스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안 돼요, 이게. 코스닥은 여러분 개미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추가 급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반대면역가 다 해결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다시금 또 고퍼스를 폭주하고 어쨌든 간에 더 큰 파생이 무너져 버리면은 나스닥이 무너져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서학개미들도 이제 반대가 되고 있죠. 얘네도 똑같이 서학개미, 동학개미 할 거 없이 연초에 다 하방에 올인하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TQQQ 3배 상방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학개미보다는 덜해요. 왜냐면 서학개미는 아직도 일부는 조금 하방에 반도체 하방에 더 가는 애들이 있고 또 SQQQ도 들어가 있으면서 TQQQ가 등장했는데 동학개미들은 달라요. 동학개미들은 지금 완전히 상방에 지금 최근에 어제도 그러던데 어차피 비슷해질 거예요. 어차피 뉴스를 통해서 이거를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해지는데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에 요번에 들어온 얘네 선물 매도가 나스닥의 하락까지 고려한 월가의 물량이라면은 선물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선물이 해소가 안 됐어. 계속 매도야. 3조 원 이상 매도야. 지수가 5일선 회복 안 됐어. 그럼 좀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화들짝 5일선을 못 넘더라도 지금처럼 5일선과의 이격이 점점 벌어지면 이 주가와 5일선과 이 이격도 있죠. 이거는 1일인 오늘과 이 이격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장중에라도 반등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격이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루에도 쫙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처럼 이런 날들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더라도 5일선이 회복 못하면은 그때는 5일선을 회복하더라도 5일선 깨지면은 조심해야 되고 이거 반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이거 죽어도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럼 21선 잡아야지. 21선 잡았다면은 자 21선 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여러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MACD 하방까지 제가 보자고 했죠. MACD 하방이 여기서 났잖아요. 그죠? 코스닥입니다. MACD 하방이 나면서 뭐예요? 노란색 21선 여기서 깨졌잖아요. 21선이 깨지면서 MACD 하방이 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121선도 여기서 깨지죠. 이평선들 하나 둘 다 깨지죠. 그러면 이 아래서는 무조건 여기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추세까지 나갔다고 했죠. 이 추세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스닥 인버스 올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지점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5일선 회복되니까 반등이 나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깨지니까 제가 깨지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나스닥까지 안 좋아져요. 나스닥도 막 21선 깨고 MACD 하방 나고 그 다 커뮤니티 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글이나 블로그 글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는 여러 가지고 일괄적이진 않아요. 이런 구간은 5일선 회복했지만 21선 아직 회복 못했고 여전히 MACD 하방 구간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분할로 조절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지르고 조절해서는 이게 무슨 무당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고요. 이렇게 조절하면서 지금 인버스가 30에서 50% 사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서 30%라도 인버스가 들어가 있으면요, 30% 이득한 걸 보고 나중에 오히려 회복했을 때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약간만 반등하더라도 설사 30% 3대7로 손해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는 인버스 50%가 넘었죠. 저희가 50에서 60% 사이까지 제가 말씀드렸었고, 여기선 줄였지만은 여기서 다시 깨지면서, 게다가 유로스탁스가 또 깨졌어요. 계속 안 좋았고 나스닥 다시 깨지고 그랬기 때문에 인버스는 지금도 한 50% 이상 있는 게 정석이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인버스가 여러분 50%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좀 살살 줄이되 뭐예요? 5일선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 줄이는 거 아니다. 5%씩 조금씩 이게 더 떨어지면은 줄일 수는 있어요. 인버스를 상방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상방 베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MACD 상방이나 나온 다음에 하던가. 여러 가지 신호 중에 진짜 신호가 보는 게 5가지가 있다고. 저 일목균형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적어도 한 4가지 이상이 상향 신호가 날 때 그때나 레버리지를 치든지 뭐 상향을 치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초창기에는 되지도 않고 초보들은 되지도 않고 많이 겪어봐야 5일선이 급락할 때는 5일선이 정말 생명선이구나. 이거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게 너무 많아요. 뭐 9시 뉴스로 인플레니 뭐니 뭐 이상한 거 CPI니 그런 거 볼 겨를도 없어. 맞아요, CPI가. 여러분이 에코프로의 반등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개인들 신용이 어떻게 되고 반대 매매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이 정도 털렸으면은 올려도 되겠네 판단하셔야 되고, 에코프로도 5일선이 회복됐는가, 일목균형상 어디에 있는가, MACD는 상방인가 하방인가 등등등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그나마 적중도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조금씩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상방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인버스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대응한다고 하셔도 5일선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거 에코프로비엠인데요. 5일선 다시 깨지면서 5일선 여기서 회복을 했는데 다시 깨지면서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선이 이렇게 가까울 때는 여러분 21선까지 돌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일선과 21선과 이평선들이 모일 때를 뚫는 지점이 좀 반등의 확률이 높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너무 많이 횡보를 해서 이 61선까지 떨어뜨려서 61선까지 같이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은 많이 뚫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반등을 보고 접근하셨더라고 해도 지금 오늘 장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지금 이 전저점을 깨고 있죠. 이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깨면은 무조건, 이건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전저점을 깨면은 무조건 바닥 레벨에서도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를 회복 못하면은 떨어지겠죠.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카카오를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습니까? 제가 옛날에 카카오 고점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잡고 전저점, 여기 잡고 깨지면 손절, 딱 거기에 헤딩하고 깨지면 손절, 여기 손절. 지금 급락은 왜 당하냐고요? 여기 대응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은 10%만 떨어져도 골로 가잖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지점에서 5일선 회복하기 전까지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레벨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PER 알고 계세요? 저는 투자자가 아님에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투자하면서 알고 계셔야죠.
얘는 올해 실적이 조금 아주 많이 안 좋아진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쳐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도 저평가가 절대 적정도 아니에요. 아직 제가 볼 땐 적정도 아니고 적정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년에 순이익이 얼마예요? PER 나오잖아요. PER 얼마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드리진 않겠는데 카카오가 핀테크로 또는 뭐 메타버스로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왜 떨어졌어요? 급등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데 더 급등 많이 했는데 나중에 반등이 얼마나 나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을 먹으려고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은 애들을 지금 건드리는 거는 들어가서 이런 반등 뭐 많게는 뭐 50% 100%도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은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데 진짜로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바늘을 거의 입에까지 삼켰다가 뱉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걔네들도 스킬이 좋아요. 거의 입에 뱉을 것처럼 하면서 새우를 뜯어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반복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에코프로가 카카오처럼 제대로 반등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고요. 반등은 세력과 개인들의 신용에 따라서 다 신용 잔고에 따라서 레버리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세력의 매집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마이너스 30% 떨어졌으니까 바닥이야 50% 떨어졌으니까 바닥이야 그런 분들 지금 다 당한 거죠. 제가 카카오도 누누이 설명드렸고 절대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섣불리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돈 번 사람들 추가 매수하다가 물 타다가 망한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도 제가 경고 드렸잖아요. 나중에 물 타다가 망한다. 절대로 물 타면 안 된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 물을 어떻게 타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반등도 무리한 개미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한 다음에 또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반등에 또 사람들이 헷가닥해서 에코프로를 또 들어가겠지만은 결국에 그 종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까지 제 분석상으로 이건 제 분석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실적과 시비 가능한 분석상 마이너스 90% 아래까지 가게 될 겁니다. 금양은 또 문제가 커요. 그래서 작전주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대로 된 문제를 보지도 않고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인데 무차익 공매도가 아닌 공매도 세력으로 오인하고 이제 서정진이 그 주가 조작하는 서정진과 그 애플 부회장 일당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무차익 공매도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은 찐 매수세, 외국인의 찐 매수세만 있으면은 오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공매도가 그렇게 많았어도 올랐잖아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려면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허용해야만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나 어떤 그런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의 공매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버블인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기관만 공매도가 모든 종목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들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매도는 오로지 기관이 가져가는 이득이 되고 개미들은 이러다가 다 망해왔습니다. 제발 무차익 공매도랑 정상적인 공매도를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종목에 정상적인 공매도가 계속 큰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 종목은 숨겨진 문제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문제가 있다. 외국인은 늘 승리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